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이렇게 바쁜 사람처럼 비춰서 참 죄송한데 꼭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아마 오늘 여러분을 보려고 그렇게 일정이 안 맞다가 오늘 딱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뭐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상담이 딱 앞에 있어서 취소를 못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택시 타고 오는데도 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비도 이렇게 오고 축구도 졌는데 이 금요 저녁에 이곳으로 달려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오신 그 마음 자체가 제가 볼 때 이 서울시의 이런 서쪽 서대문에서는 거의 열정이나 사랑이 탑인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서로 좀 인사 한번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좋은 크리스찬 되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당신의 열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탑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한영주라고 하고요. 혹시 제가 몇 살 정도 돼 보이시나요? 이런 신뢰를 또 사회생활 좀 하셔야죠. 몇 살처럼 40대? 진짜 40대인데 40대라 그러면 기분 나쁘려고 아니고 40이라뇨. 저는 방년 20살. 농담 아닙니다. 진짜 전 20살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모로서는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제 아이들인데요. 제가 첫째 부모로서는 사실 28살이에요. 네, 첫째 아들이랑 이렇게 이거 한참 전의 사진인데 제가 저희 아이들의 동의를 받아서 겨우 오픈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저 둘째가 지금 20살인데요. 전혀 다른 아이가 됐는데 저 때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보시니까 아시겠죠? 한참 사춘기 열심히 할 때 그때 사진이고요. 제가 동의 받아서 자기 얼굴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랑 만나서 제가 부모로서 0살부터 1살, 2살, 그래서 28년을 살아왔고요. 둘째를 만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첫째 했으면 좀 둘째는 좀 쉬워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학습이 안 돼. 또 달라져요. 그래서 또 둘째 아이로서는 제가 1살, 2살, 그래서 부모 나이 이제 20살입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언제 끝나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하는구나. 네, 그런 걸 겪으면서 네,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 덕분에 여러 가지 많이 성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을 했고 상담을 한 지는 이제 올해 거의 29년째예요. 거의 딱 29년째인데 청소년들도 만나고 그때 부모도 만나고 막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저희 첫째가 아시죠? 중2병이라는 말이죠.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 한참 피크일 때 제가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상담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뭐 사명이겠죠. 네, 너무 그 마음을 아니까 저희 아이가 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딱 그때 제가 그때 한국에 재직하던 학교에서 EBS랑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서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고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내고 그게 2014년, 13년, 14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상하게 무슨 중2병 전문가 이런 식으로 돼서 근데 사실 중2병이란 말 되게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좀 약간은 굉장히 정치적인 면들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애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막 너 중2병 심해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일을 하다가 그게 이제 첫째로 인해서 제가 갖게 된 사명이고 이제 둘째 때문에 저는 보시면은 밴쿠버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한 12년 재직하다가 이제 흔히 뭐 연구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또 첫째랑은 전혀 다른 과목. 정말 첫 번째 과목도 힘들었는데 두 번째 과목은 또 달라. 예, 근데 얘는 뭘 하고 싶다는 게 너무 없는 아이였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딱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에 하고 싶다는 말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희 남편이랑 둘이 굉장히 상의를 하면서 정말 전격적으로 그냥 저는 이제 1년 가서 애 적응시키고 돌아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게 5년 차였습니다. 근데 이 세세한 과정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근데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있는 학교에 취직을 해서 네, 한국 학교는 사직을 하고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랑 같이 그곳에서 지금 반은 캐나다에서 반은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네, 뭐 말씀드리지 못하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알게 된 게 내가 알고 있던 아이가 아니었구나. 흔히 그러잖아요. 막 1년 적응시키고 오면 되지. 근데 직접 가서 제가 보게 된 아이는 그냥 한국에서 워낙 바쁘게 사니까요. 그냥 학교에서 말썽 안 일으키고 그냥 막 다 다니고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몰라. 나 중2병 전문가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도 많이 달라졌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아이도 그렇고 어떨 땐 제자들도 그렇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디로 옮겨 놓으시기도 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거기서 밴쿠버에서 이제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한국의 삶이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부모들을 위한 그 교육들을 정리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거기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정도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더욱더 많은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금요일 불금에 저 젊고 이쁜 그 청년들 보면은 여기 앉아 있을까. 네. 너무 귀하죠? 네. 저들도 저 안에 어떤 열정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떤 사연으로 다 여기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러서 오게 하신 거고요. 오늘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서 부르신 거라고 믿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좀 안 넘어가는데 그렇죠?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오신 분이 열정이 되게 많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몇 살이신지 묻고 싶지만 네,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거의 다 어린 분들이신 것 같아요. 특히 이 흔히 얘기한 사춘기라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오죽하면 금요일 여기 앉아 있냐. 네. 근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뭐 교육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되게 사랑은 많은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게 항상 나오죠. 이렇게 진심인 사랑인데 그게 항상 열매로 나타나던가요? 애를 쓰는데 막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야, 가성비 떨어진다. 내가 이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딴 데 썼으면 뭐라도 했겠다. 왜?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도 그러거든요. 진짜 고급 인력들이 아이들 라이드 해주고 그 앞에 막 카페에서 쪼그리고 앉아있고 몇 시간 기다리고 그게 부모의 숙명이기도 하죠. 교사 선생님들은 뭐 애들한테 맨날 전화했는데 막 바람 맞고 야, 이런 노력을 내가 누구 연애를 했으면 열매가 있었겠죠. 네. 근데 사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열정이나 사랑만 가지고 안 된다. 자, 이건 이제 어떤 굉장히 사업에 성공하신 저한테 내담자라고 부르죠. 상담에 오시는 분이 아이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인생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든 없어져도 바닥에 가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일도 어떻게든 참고 배우겠는데 이놈의 자식 일은 이놈의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는 건 왜 이렇게 안 되냐. 네. 노력하면 할수록 뭔가 어긋나는 느낌을 드는 그런 일도 분명히 우리가 겪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계속 이래야 되나 싶은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저희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발견하고 너무 가슴이 뜨더라고요. 자,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 중에 가장 따뜻한 서신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면은 아주 감정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8절, 그 앞에 절은 안 읽었지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되게 심각한 말 아닌가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쓴 편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오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딱 가서 처음 만난 성이 그때 빌립보인데, 그 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사역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막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로 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사역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곳이 빌립보예요. 보면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사건들. 그래서 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도 만나고, 뭐 여종, 점치는 여종도 고쳐주고,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막 열리고,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간수가 다 같이 집안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그러니까 애정이 안 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끝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빌립보 사람 교인들이 되게 보면 헌금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되게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신을 지키고 진짜 정말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첫 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오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한 기도는 뭐가 있겠죠. 그 기도가 바로 열매 맺는 사랑의 비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내가 기도하노라. 그 다음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분별하며 열매가 가득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발견하신 분, 여기서 열매 맺는 사랑의 비법이 나옵니다.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기도의 핵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돼서 맨 마지막 보시면은, 네네, 그러면은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구문 분석이 잘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This is my prayer. 그래서 내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딱 나와요. 주절이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은 이제 봤으니까, 그지? 주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점점 더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so that 절. 기억나시죠?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절이잖아요. 여기서는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면 결과가 뭐다? 척척척척 여러 가지인데 그 핵심이 맨 마지막에 보면 filled with the righteousness of the fruit, right? fruit of righteousness죠.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어떤 사랑이냐? 열매가 가득해지는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뭘 하나 뺐어요. 그게 비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사랑이 풍성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해. 근데 거기에 있어요? 거의 유초동부 같은 데서 이렇게 퀴즈 내면은 정답의 90%가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냅니다. 자, 오늘 구문을 잘 보시죠. 제가 뭘 빠뜨렸어요? 그 중간의 절들은 결과 중에 하나들인데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그렇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네, 한마디로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영어로 보면 확실한데요. 이게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식과 총명이라고 그러는데 총명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세 번역에 보면 통찰력이고 영어로도 인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통찰력.
이게 있으면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사랑은 열매가 뭐 맺을 때도 있고 안 맺을 때도 있겠지 뭐 이러면서 별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사랑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디를 눌러야지 다음에 갈까요? 갈까요? 네, 나왔다. 네. 지식과 통찰력이 필수인데요. 그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사랑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열정은 가득한데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 분명 있죠.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이제 항상 제가 하는 예인데 남편한테 좀 죄송하지만 연애할 때 저희 남편이 굉장히 사랑이 넘쳤죠. 그때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르게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기억은 근데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얻고자 굉장히 그 노력을 했어요. 주로 뭘 했냐면 이 사람께 선물 사주는 걸 좋아하는데 꽃을 그렇게 사주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다른 종류의 꽃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니까 이걸 들었나 봐요. 연애를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실 꽃이 비싸잖아요. 그때도 비쌌고 지금도 비싼데. 근데 그걸 꽃을 받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니 저희 집이 꽃집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꽃집의 주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 제가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이건 원가가 얼마일까? 아침에 꽃시장에 가면은 같이 막 다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돈도 쓰고 그래서 또 다양한 걸 사오려고 막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거의 없었죠 그때는. 야 근데 조금만 이렇게 관찰을 했으면 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알았을 텐데 저는 이게 처음이니까 표정이 안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넘어가서 같이 살고 있는 게 참 기적적이죠.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저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현실을 알았죠. 자기 꽃이 어디로 가는지. 때때로는 다시 꽃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애는 쓰는데 쓸수록 기분 나빠지는 사랑들이 있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래도 저를 오랫동안 아셨으니까 저를 지식과 통찰력을 사랑해 주셨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마음은 있으셔서 같이 이제 가족 모임을 하는데 무슨 뭐 샤브샤브 뷔페 같은 데 갔어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개인 샤브샤브 해야 되는 거 떠주는 거 있잖아요. 가져와서 하는 거. 근데 별로 되게 무뚝뚝하신 분인데 갑자기 그때 막 저한테 떠넣어주시는 거예요. 고수를. 그 고수가 맛있다고 해서 저는 고수를 못 먹거든요. 고수가 들어간 물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몰랐냐. 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사랑은 애를 써도 열매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 뭔지 아시죠? 네. 근데 반찬 한번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나요? 달라져요. 계속 그거만 주면 달라지기도 해요. 그거 아이가 내가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과 통찰력은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관찰하고 변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 저걸 봤는데 상담에 오시면 저한테 자꾸 오은영 박사님처럼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매직 이런 거 해달라고 저한테. 근데 하여튼 어쨌든 어떤 분들이 오시면 한때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아이들이 막 때를 쓰면 꽉 끌어안아야 하는 그런 기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법이 사용돼야 될 때와 역효과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이게 좋다더라. 아이는 이렇게 키운다더라. 이렇게 해서 관계 더 어려워지고 아이 다른 증상 나오고 막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아이한테 곧장 들어가고 가는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한 지식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고정되어 사전적 지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뭐에 나오냐면요. 이거는 지금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빈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거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특히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둘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고 성관계도 하면서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걸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고 하는 뜻이 그 뜻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사춘기 아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고정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도 지식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지식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부대끼면서 변해야 되고 배워가야 돼요. 그걸 무슨 지식이라고 불러요? 경험적 지식. 더 세게 하면 체험적 지식. 이 지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아하 이랬구나 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가 안 되네요. 그죠? 네. 이런 실제적인 지식이 에피게네시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피그노시스 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실 때 어떻게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네. 내가 널 만들었는데 너 잘 알지. 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나는 너는 유전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랑 같이 부대끼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있네. 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배우셨다고 믿습니다. 원래도 우리를 지으셔서 아시지만 함께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의 반응에 때론 놀라시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 쓸어버리고 없자 우리 그냥 갈라서자 이렇게 그런 아픔까지 느끼시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아는 거다 라고 하셨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피그노시스.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 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닮은 자식이 있어요 보면. 저희도 2명인데 첫째는 저랑 조금 통하고 둘째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래요. 항상 놀라게 돼요. 나는 이런 반응일 때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게 나오고, 왜냐하면은 유전자는 비슷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환경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이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꼭 내가 나왔던 학교를 자식도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명문이거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이제 상담에 오시면은 그래서 억지로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학교로 집어넣으시는, 내가 다녀봐서 알아. 여기가 최고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랑 소통하면서 에피그노시스, 아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가야 되는데 그냥 나 다 알아 라고 하는 고정된 지식이 있을 경우엔 고정된 지식으로 사랑할 경우엔 열매가 별로 없죠. 네, 최근 상담하신 어떤 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서 그 부모님이 나온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모님은 진짜 노력하셨거든요. 거기를 들여보내려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나를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과 통찰력이라고 했을 때 통찰력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인데요. 통찰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나오는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은 되게 표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심층적인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데 저런 분이 있으셔가지고 난 맞는데 저거 맞긴 맞아요. 네. 어떻게 제가 잘못 찍었나면 이게 더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뭐 같기도 하고 그렇죠. 멀리서 보면 그렇지만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사과로 보이잖아요. 네, 저 중간 걸 떼낸 거거든요. 통찰력이라는 거는 사실 그 눈에 보이는 표면이 아니라 그걸 조금 뒤로 가서 보이는 그 밑에 있는 심층적인 것까지예요. 우리가 뭐가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멀리서 또 길게 넓게 보면 그 맥락 안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통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수포자야 이제. 저희 딸도 이런 선언을 하셨었는데 그 중학교 때 예. 그리고 저희 아들은 나는 이제 신앙을 버릴 거야. 라고 대학교 군대에서 저한테 선언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신앙을 버리고 출세해 보겠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아이들의 심층적인 통찰력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저는 진짜 그 말 듣고 막 억장이 무너지죠. 어떤 아이는 또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나 같은 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표면적인 말이죠. 그 아이들 안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왜 어떤 맥락에서 그 말들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수포자야. 했던 아이는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나 너무 좌절스러워. 그 얘기를 하는 거 그걸 저한테 얘기한다는 건 도와줘 라는 말입니다.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기겁하죠. 깜짝 놀라죠. 보셔야 돼요. 근데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도와달라는 말이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표면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뭐 교사 선생님한테 와서도 막 별말 다 하죠. 네. 근데 그 하나하나 말에 반응하면 네. 굉장히 애는 쓰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봐주긴 해야 되지만 그러냐? 근데 조금 멀리서 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좀 보면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지식과 통찰력을 위해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틀을 벗어나야지만 진짜가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몇 가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제가 시를 했다는데 너무 잘하는 시죠.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자, 자세히 보아야 뭐죠? 뭐 비슷한 거라 가지고 그죠? 예쁘답니다. 예쁘다. 그 다음에 뭐죠? 뭐 해야지 사랑스럽다? 오, 맞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세요? 아니 문학손이요? 네. 자세히 봐야 아니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뭘까요? 거리를 두고 봐야지 진짜가 보인다. 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통찰력은 그냥 한번 이런 강의를 듣거나 부모 교육 뭐 또 유튜브 워낙 많잖아요. 그런 거 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자주자주 보셔야 되고요. 그런 거 하나 본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 아이는 전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랑 씨름하는 그 지식과 통찰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힘든 게 자세히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도 봐야 돼요. 여러분 거리를 두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뭐 써봐야 되지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막 우리 애가 또 이런 사고를 쳤고 막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씨름하죠. 좀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빠지면서 이렇게 좀 멀리서 아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을 주면 보이지 않던 통찰력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기도하면 뭐 성공한다 이걸 떠나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 문제에서 나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니까는 뭐 해달라는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내 감정이 빠지고 나서는 아이를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 아니면 아이가 살고 있는 맥락은 어떨까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막 줄줄 애를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 뭐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마음에 담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거리를 두고 보면 하나님 눈으로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런 것들을 갖는 시간, 그게 이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 유명한 하여튼 상담학자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려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식과 통찰력을 위한 이 공부라는 말이 참 웃기지만 공부는 큰 단어잖아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관찰도 해야 되고 자세히도 보고 멀리서도 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그래도 상담을 오래 한 상담심리학 교수고 상담 연구들도 좀 많이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좀 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지식과 통찰력을 전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성경이면 됐지라고 생각하시진 않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은 2개거든요. 뭐죠? 신약과 구약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둘 다 성경이잖아, 그죠? 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기 넘어가 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속성,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지식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만물에는 사실 뭐 자연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 영역 이거죠. 이걸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좀 유식한 말로 쓰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나온 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제 상담학이라는 곳에서 주는 한 가지의 통찰을 남겨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잠 오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제가 또 많이 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상담학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했고 상담을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연구하면서 상담은 뭘 연구하냐면 상담에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상담은 서로 상자의 말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짜 여러 연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핵심만 여러분한테 오늘 하겠습니다. 상담이란 관계에서 뭐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던 연구가 이거예요. 상담에서 확 좋아지고 관계를 통해서 달라졌을 때 그것을 일으키는 요소가 뭐냐? 그걸 이제 변화의 요인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변화의 핵심 요인은 무엇이다?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네, 핵심 뭘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렵죠. 네. 사실 인간 변화라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상담학이 처음 이제 학문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담이 보험이 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지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펀드를 엄청 많이 줬었어요. 근데 그게 1900년대, 1900 후반, 1970, 80년대부터 거의 2000년까지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해요. 왜요? 연구의 연구, 메타 연구의 메타 연구가 축적돼서 그냥 이제 안 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만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것은 상담에서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건 기법 있잖아요. 어떤 좋은 이론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매직을 하든지 어떤 기법들 비느자 기법이든 아니면 정신 분석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 설계를 해서 실험 연구하고 통제 집단 놓고 이거를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상담 이론과 기법은 변화 요인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기법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변화를 내는 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정신역동이든 무슨 기법을 사용하든 간에 모든 상담에 있는 요소인 이 3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 상담자가 변화의 핵심 요인일까? 혹은 그 다음에 내담자일까? 관계일까? 그러니까는 자, 이 중에서
그래서 퍼센트로 나옵니다. 변화가 100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걸 설명하는 게 셋 중에 뭘까요? 오,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일 것 같으세요? 60%. 오, 네,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군요. 네, 다른 건 없어요? 상담자일 것 같다. 상담자의 인격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대입하실 때 여러분은 관계를 통한 변화니까 상담자가 곧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그다음에 혹은 부모들로 대입하시면 돼요. 부모의 어떤 인격,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은 둘이 맺는 관계가 중요한가? 아니면 내담자라는 건 아이거든요, 아이 자체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네. 하여튼 보면 이 연구에서는 다 중요하지. 근데 퍼센티지가 있어요. 다 중요한데요. 제일 많은 퍼센티지는 내담자 요인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작은 게 50% 정도고요. 80% 어떤 연구에서는 거의 90% 육박하는 연구들도 꽤 있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상태로 상담에 오느냐예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상담에 임하느냐. 그리고 막 절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 상담에서 대부분 좋아지셔요. 근데 물론 그래도 좋은 상담자를 만나야 되겠죠. 근데 상담자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사들 대입을 해보면 내 교사가 있는데 애들이 왜 저 반 애들은 저렇게 교회도 잘 나오고 애들이 막 좋아하고 저러지? 뭐 때문이에요? 애들이 좋은 거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온 애들을 정말 럭키하게 만난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그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위안도 주시거든요. 한 90%는 너무 힘든데 한 10%는 괜찮아요. 전 상담자도 그래요. 다들 힘들어서 이렇게 오시지만 가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상담자로 있어준 거, 그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떤 씨앗을 뿌리는데 씨는 똑같아. 뭐에 따라 달라져요? 밭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씨앗이지만 열매가 다를 수 있는 것들은 이거는 전부 다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원래 어떤 나이인가, 원래 어떤 기질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많은 걸 설명한다는 겁니다. 심리학 여러 연구에서도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 양육, 어떻게 보면 훈육, 환경보다 원래 가지고 있는 아이의 유전적인 부분들, 네이처 널처 하여튼 이런 논쟁이었는데 네이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는 모두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다행이다 싶은 부분도 있고, 우리 자식이 좀 내가 생각해도 너무 괜찮아. 그럼 여러분 진짜 고마워하셔야 돼요, 자식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든데 너무 다 TV 보니까 다 부모 탓이라고 하고 하는데 부모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50% 80%는 아이 자체가 어떤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아이가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해 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자유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난 뭐냐, 뭘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말 조절할 수 없는 것이 타고난 것, 원래 어떤 상태로 나한테 왔는가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청년들도 여기 진짜 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신 거죠? 아니야? 하실 거라고 믿고 하여튼 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왜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내 영향력은 사실 그 상담자 영향력은 훨씬 더 적어요. 어떤 때는 0%가 나오기도 하고 1%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10% 정도 나오는데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폭이 매우 작다는 거죠. 똑같이 아이들을 모아놔도 한 아이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기질과 성격 검사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보시면 기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엔진 능력이 막 잘 발달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브레이크 능력이 발달된 아이가 있어요. 그 뭐가 다르겠어요? 엔진이 막 발달된 아이는 새로운 거 보면은 어렸을 때도 새로운 장난감 보면은 막 돌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딱 경계부터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딱 완전히 그렇거든요. 저 옆집 애들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흔히 감자탕집 많이 가면 거기 이렇게 막 놀이방 있잖아요. 거기에 그 게임기 같은 거 있을 때가 있었는데 새로운 게임이 있으면 옆집 아이들은 달려가요. 내가 잘 해든 못해든 무조건 해봐. 그리고 뭐든지 통일 된장찌개 찍어서 먹어봐야 돼. 네. 저희 아이는 새로운 게 있으면 항상 뒤로 물러나서 관찰을 해요. 저것이 위험한 것인가 아닌가? 한마디로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잘할 수 없는가? 관찰을 하고 나서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가는 아이죠. 그거는 엔진이 발달한 저 같은 부모의 입장에선 속이 터지죠. 빨리 가서 해봐 너도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또 달라요. 그 엔진이 너무 발달한 경우에는 사고가 많긴 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건 타고난 겁니다. 이거는 TCI 검사를 해보시면 엔진 능력이 발달했는지 브레이크가 발달했는지 뭐 어떤 거 높고 낮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또 연료통도 달라요. 아이들마다 특히 이제 사춘기 되면은 이제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사춘기 되면 애들이 이제 좀 부모에게서 멀리 가고 하면은 편할 줄 알았는데 애가 나한테 더 달라붙는 애도 있다. 그래서 뭐 시간별로 자기한테 스킨십을 요구하는 애도 있대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마 얘기하면 굉장히 연료통이 작은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피곤해. 삶도 피곤한데 애가 이렇게 부대끼는 게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는 연료통이 부모에 비해서 이게 엄청 드럼통인 거지. 그래서 피드백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다르기도 한데 다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한테 상담 오셨던 한 부모님은 이제 부모님들이 둘 다 연료통이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되게 뭐 이렇게 피드백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도 이렇게 막 더 막 터치해주고 싶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근데 아이는 연료통이 엄청 작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애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얘는 너무 친구가 적어.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애가. 근데 부모님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렇게 검사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또 있어요. 되게 소박하고 제가 볼 땐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원해요. 자족하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좀 너무 재미없거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아이가 좋은 거 아니다. 내 입맛에 맞다고 해서 저 아이의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뭐 이런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검사도 답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항상 경험적, 체험적 지식이어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변화의 핵심 요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담자다. 그러니까 핵심은 내담자 자신을 이고 그 아이의 밭이 어떤지를 먼저 보는 게 핵심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몫은 뭐예요? 교사가 할 몫은 부모가 뭘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씨앗,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모판이라고 하죠. 그냥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가 자기 기질대로 놀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상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뭐 신뢰관계. 네, 그러니까 상담자가 존재하면서 신뢰관계를 제공할 때 그 안에서 아이는 자기의 50% 80%의 기질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인간 속에는 땡땡땡땡의 장에서 네, 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인격도 있고 변화의 힘도 있고. 근데 그게 흘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뭘까 이게? 방금 얘기한 거. 그렇죠. 관계.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브라이트하게. 네, 관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고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 네,
그 관계를 제공하는 그게 부모나 교사가 할 거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막 심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그건 이미 너무나 많이 있고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해요. 근데 그걸 놓을 수 있는 든든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변화의 모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판, 그 판이 이렇게 요만하게 깔리면 거기서만 자라잖아요. 네. 혹은 또 어떤 컨테이너, 용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내가 줄 수 있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장이 요만하면 아이는 그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 계속. 그걸 넓혀주는 것, 아이가 타고난 대로 그 기질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나 교사의 몫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이걸 흔히 상담학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치료 요인인데 컨테이닝이라고 합니다. 컨테인 뭐죠? 담아준다. 이것도 다 컨테이너죠. 이런 것도 전부. 요거는 너무 작은 컨테이너고 큰 컨테이너가 있고 하잖아요. 네, 이 용기 안에서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는, 특히 이제 사춘기 되면은 흔히 얘기하면 사춘기 지랄을 하잖아요. 정말 갑자기 왜 이래? 이해가 안 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와서 아이가 막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막 얘기하고 큰일 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만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아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막 흔들리죠. 어떻게 하지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는 같이 흔들리면서 여기는 기댈 수 없겠구나. 그러면은 사실은 좀 넓은 데 있어야지 이리 튀고 저리 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변화의 힘이 쭉 그냥 원래 주신 게 있거든요. 흘러나가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근데 부모님들 뭐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 넓게 보는 연습. 그게 저는 우리 컨테이너를 넓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적어도 요거 정도는 돼서 왔다 갔다가도 하고,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도 보잖아요. 지금은 막 죽을 것 같은 일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계획이 있더라 알잖아요. 근데 자식은 또 너무 소중해서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넓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와서 막 부대끼고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나를 흔들어 놔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서 그거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내 감정이 가라앉고 하면 컨테이너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컨테이너처럼 마음에서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애가 A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그 밑에는 B, C, D가 다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컨테이닝 아시죠?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서 별짓 다 하잖아요. 뭐 하나님을 쌩까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들이받기도 하고 막 너무 좋아요. 뭐 하나님에 의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어요. 이런 얘기도 했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뭐 왜 이러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네, 뭐예요? 우리가 온갖 그 부딪히는 우리 안에 있는 기질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만하지 않으세요. 바다처럼 넓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같이 화도 내주시기도 하고 같이 막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삶의 큰 바다에서 볼 때는 지나가는 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기도할 때 꼭 피할 길도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 바다 밑에서는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 뭐 교사가 될 때 이 하나님, 이 넓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먼저 컨테이닝 받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얘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런 뭐 진짜 별일 다 있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은 뭐 사고 날 때도 있고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나를 컨테이닝 해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사건들, 아이들을 컨테이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원래 넓은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컨테이너를 넓히고 하나님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도 통찰력도 부족하다는 거 아시고 우리 컨테이너가 얼마나 작은지도 아셔요. 근데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뻔뻔하게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께 받은 그 컨테이닝 용기가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한계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컨테이닝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나와서 배우고 부모 교육도 가고 아이들 상담도 받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컨테이너가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컨테이너랑 같이 맞물려지는 겁니다.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매일 매순간 부모인 내가 먼저 그 충분한 안전함 있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함을 경험하는 것.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용량을 넓히는 겁니다. 자, 요거 오늘 말씀인데요. 요걸 이제 기도문으로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요걸 읽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아멘.